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박지입니다. 자, 고전문법 두 번째 시간이죠. 글자의 운용법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155쪽이고 강수로 따지면 벌써 11강이죠. 굉장히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것을 철저히 다시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본서입니다. 그것만 완벽히 정리할 수 있으면요 다른 어떠한 과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풀이도 하고 뭐 단원별 문제풀이에 동형 모의고사에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 문제풀이가 물론 중요하죠. 나중에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기본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본서 공부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열심히 하면 나중에 뭐 핵심 이론이라든가 단원별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실제로 그냥 확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교재는 155쪽입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글자의 운용법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글자의 운용법입니다. 총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1번 이어쓰기입니다. 연서법이라고 하는데 이어쓰기. 그러니까 쉽게 일명 순경음 만드는 법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어쓰기는요. 순경음 만드는 법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순경음 만드는 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비읍이 있습니다. 이게 순음이거든요. 밑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러면 순경음 비읍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연서법은요, 연서법 또는 이어쓰기는요, 일명 순경음 만드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 밑에 설명 들어갑니다. 조성자 2개를 밑으로 이어쓰는 방법. 밑으로 읽겠습니다. 조성자 2개를 밑으로 이어쓰는 방법. 그래서 연서법 또는 이어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 다 이렇게 동그라미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순음 아래에 이응을 이어서 순경음 미음부터 시작해서 순경음 쌍비음 같은 입술 소리 아래 이어서서 입술 가벼운 소리 글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글자들은요 만들어진 글자를 응용하여 만든 것이므로 기본서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순경음 중에서 우리말에 쓰이는 것은 뭐다? 순경음 미음 요것만 우리말에 쓰입니다. 단 세종대왕께서 만든 28개의 글자는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였죠. 됐죠?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요. 다시 한번 이어쓰기. 연서법은요. 순경음 만드는 법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나란히 쓰기. 병서법이거든요.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병서법은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1번 각자 병소가 있고 두 번째는 합용 병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병소라는 것은 뭐냐면요. 같은 자음을 2번 겹쳐 쓴 겁니다. 2번 나란히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까따 빠짜 싸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각자 병소입니다. 같은 자음을 2번 나란히 쓴 거죠. 그리고 합용 병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합용 병소라고 합니다. 고전법에서 이 때를 이렇게 쓰죠. 시오티긋 이런 것들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쓴 겁니다. 그것을 합용병소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밑에 설명을 합니다. 초성이나 중성에서 자음 2개 또는 3개를 나란히 쓰는 방법입니다. 각자 병소와 합병소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병소는 다시 한번 같은 자음을 2개 나란히 쓰는 거. 까따 빠짜 싸 이렇게 전타음과 동일한 당연한 거고 합용병소입니다.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입니다. 2개 또는 3개를 쓰죠. 됐습니까? 시옷기역, 시옷디귿 요거 꽃 과거의 꽃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 이게 합용병서입니다. 때는 이렇게 썼죠. 요거. 됐습니다. 지금도 합용병서 흔적이 있는데 없다. 이게 합용병서 아닙니까? 비읍시옷. 됐습니까? 합용병서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물론 초성의 합용병서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성의 합용병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어이구야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문법을 조금만 공부하시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전문법 뭐 어렵습니까? 수험생들이 고전문법을 괜히 어려워한다라고 어려운 것 같아.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로로 나란히 써서 뭡니까 이거? 병서법. 여기서는 하나 더 한자도 읽어야 됩니다. 상형, 가획, 연서. 이게 병서니까 답 3번 이런 식. 글자를 나란히 쓴 겁니다. 각자 병소와 합영 병소가 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붙여쓰기입니다. 일명 부서법이라고 하는데 연서법, 병서법, 이제는 부서법, 붙여쓰기. 붙여쓰기. 그러니까 이 붙여쓰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붙여쓰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서와 하서가 있죠.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모음 아를 봅시다. 자음이 있으면은요, 자음에 어디에다가 오른쪽에 붙여 쓰지요. 이게 우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모음 한번 볼까? 비읍이 있으면은요, 오모음 어떻게 어디다 씁니까? 밑에 쓰죠. 이것은 하서입니다. 그게 붙여쓰기입니다. 부서법. 붙여쓰기, 부서법. 됐죠? 자, 밑에 보면 자음에 이런 것만 적으면 됩니다. 자음에 모음을 붙여 쓰는 방법. 자음에 모음을 붙이는 방법. 하서와 우서가 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음에 따라서 오른쪽에 붙이는 게 있고 밑에 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서, 우서. 됐죠? 하서는 아래죠. 우서는 오른쪽입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는 이거. 하서. 이거는 우서. 간단하죠? 이렇게 이게 우서. 됐습니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붙여쓰기, 일명 부서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성문법, 음절 이룩인데 성문법. 무릎 글자는 모름지기 합해져야 소리가 난다. 음절이 뭐였습니까? 발음의 최소단위였죠. 예를 들어서 박하면 이게 성문법입니다. 자음의 오른쪽에다가 아를 쓰고 밑에다가 이렇게 자음을 쓰고 이게 하나의 음절이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문법. 그래서 일명 음절 이루기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겁니다. 그거. 그리고 글자는 무릎지기 합해져야 소리가 납니다라고. 즉 음절을 만드는 법, 음절 이루기. 됐습니까? 이것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정리.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까? 4개 설명했습니다. 4개. 이게 다시 한번 글자의 운용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운용법. 됐죠? 자, 첫 번째 1번 뭘 설명했었습니까? 1번 뭐였지? 1번 뭐였지? 병서법. 생각나는 대로 막 쓰겠습니다. 그냥. 연서법이었는데. 나란히 쓰기. 일명 나란히 쓰기. 됐습니까? 각자 병소와 합영 병소가 있습니다. 기억나죠? 자, 두 번째 연서법이 있습니다. 이어쓰기. 순경음 만드는 법. 기억나시죠? 부서법이 있습니다. 붙여쓰기. 우서와 하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성음법이 있습니다. 음절 이루기.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을 몽땅 뭐라고 한다? 훈민정음의 운용법입니다. 뭔 뜻인지만 아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중요합니다. 방점이거든요. 요거 문제 하나 풀어보고서 한번 넘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꾸 고전문법을 어려워하니까 2011년도 국가직 7. 원래 고전문법은요, 이 7급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나중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이게 뭡니까? 나중소리라는 것은 기록 뭡니까? 종성. 첫소리를 써라? 이거 뭡니까? 종성, 부용, 초성 말하는 거죠, 이거? 종성, 부용, 초성 말하네. 됐죠? 됐고, 그럼 다시 한번 이게 나중소리 아닙니까? 첫소리를 갖다 베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 첫 소리를 어울렸을 때면 갈바스라 이게 나란히 쓰라는 의미입니다. 나란히 쓰라고요? 병서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자 병소와 합영 병소가 있다. 각자 병소 까따 빠짜 싸하. 합영 병소는요 서로 다른 자음을 2개 나란히 쓰면 됩니다. 3개도 괜찮습니다. 근데 밑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순경어 미음이죠. 뭐야? 이어쓰기죠 이거는.
손경원 비읍은요. 이거 뭐야? 이어쓰기 연서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서법. 그러니까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아, 어, 야와 여와란 옳은 역에 이게 뭡니까? 붙여쓰기죠. 붙여쓰기. 즉 오른쪽에 붙이라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웃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부서법.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 가능하죠. 무릇. 자, 무리자 모름이. 모름지기 어울려야지 소리가 난다는 것. 소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문법. 음돌 이루기. 음돌 이루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문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문법. 그렇죠? 무릇 글자라는 것은요. 모름지기 어울려야지만이 소리가 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요렇게 이건 실제 문제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몽땅 어디다가 지문에다 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교재에다가. 맞죠? 그런 것까지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이거 바로 위로 가면 요런 것을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릇 글자라는 것은요. 어울려야지만 모름지기 어울려야지만이 소리가 난다고요. 이게 그대로 보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딱 보면 이거 봐라. 무슨 법? 성문법이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조문법도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4개를 설명했죠. 훈민점 글자의 운용법이라면서 4개를 설명했습니다. 그 4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서법이 뭐다. 병서법이 뭐다. 부서법이 뭐다. 성법이 뭐다. 그 뭐다만 아시면은요.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점 들어갑니다. 5번이 나오면서 방점이거든요. 이 방점은 일명 사성점 또는 좌가점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왼쪽에 찍는다 그래서 좌가점. 4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점 이겁니다. 그 4개가 뭐냐? 평성, 상성, 거성, 입성입니다. 자, 여기 다 있네. 자, 제가 쓰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점. 방점을 쓴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뭐가 있었다니까? 소리의 높낮은 성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사성점, 좌가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 평성, 상성.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규제 다 있습니다. 아이고. 거성, 입성. 이거 지우고 거성입니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됐습니까? 네. 평성은요. 점을 찍지 않습니다. 상성은 점을 2개 찍는 거죠. 거성은 점을 하나 찍습니다. 입성 문제인데 점을 안 찍기도 하고 하나 찍기도 하고 2개를 찍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평성은 어떻게? 낮은 소리입니다. 상성은요. 출발은 낮게, 끝은 높게. 여러분들도 국어 실력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낮지만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됐죠? 거성은요. 높은 소리입니다. 입성은 뭐냐면 빨리 끝맺는 소리라는 말을 씁니다. 빨리 끝맺는 소리. 빨리 끝맺는 소리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첫 번째 나랏말싸미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나랏말싸미 이건데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나 왼쪽에는 점이 없습니다. 얘는 점이 1개, 말은 점이 2개. 얘는 점이 없고 얘는 점이 1개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찍는 겁니다. 요 글자가 요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앞에 뒤에 있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왜? 글자의 왼쪽에. 글자의 왼쪽에 찍으니까. 됐습니까? 됐죠? 자, 우선 보면 이 친구는요 점이 없죠. 뭡니까? 평성입니다. 랏은 잠깐 놔두고 자 말은 점이 2개입니다. 뭡니까? 상성입니다. 싸는 점이 없습니다. 평성입니다. 미는 점이 1개입니다. 뭐다? 거성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랏 왼쪽에 점이 한 개 있으니까 얘는 거성이네. 얘는 거성이네. 근데 문제는 점이 하나가 여기도 있습니다. 입성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위에는 평성, 상성, 거성과 입성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입성은요 받침이 이렇게 끝날 때 입성입니다. 입성은 받침이 이거.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가다 박살. 화나. 가다 박살 내고 싶어. 가다 박살입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입성표입니다. 입성.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이게 점이 하나 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거성인데 빨리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빨리 끝을 맺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발음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15세기 사람들 거의 비슷하게 발음을 하면은요. 이렇게 씁니다. 나랏 나랏 말싸미 이겁니다. 다시 한번 나랏 말싸미 그렇게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뭡니까? 방점입니다. 일명 좌가점, 사성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없죠. 자, 지금은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뭐냐면 요 상성 있지 않습니까? 요 친구들은요. 현대국어로 장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성이 현대국어에서는 장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단음으로 바뀐 거지요. 아무튼 그거. 지금 현대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길게 발음하는 것들은요. 옛날에는 게 그치 상성이었구나라고 미로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 이게 방점의 내용 전부입니다. 성조가 있다? 소리의 높낮이가 있다. 실제 영어는 성조가 있죠. 런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옛날 사람들 이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게 방점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는 158쪽입니다. 국어의 변천이라고 돼 있죠. 국어의 변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음운이 바뀝니다. 세기로 나눠서 음운이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의미의 변화, 음운의 변화, 단어의 변화, 그다음에 의미의 변화 뭐 이런 것들 합시다. 순경음 비읍의 변천입니다. 유성음 사이에 쓰이던 순경음 비읍은요. 그러니까 순경음 비읍이 15세기 중반부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국어에서 비읍 불규칙 활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굽다 같은 거 있죠. 굽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에 어라는 모음이 붙으면 요 비읍이 뭐로 바뀝니까? 우로 바뀌죠. 그래서 구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워. 이런 것을 흔히 말하는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죠. 돕다 마찬가지인데 잘 보십시오. 자, 돕다를 보시면 여기도 비읍 있지 않습니까? 이 어미 대신에 뭐가 붙었을 때 가 붙으면 이 비읍이라는 자음이 뭐로 바뀝니까? 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돕다와 곱다를 제외하고는 몽땅 다 우로 바뀌고요. 돕다와 곱다는 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 더하기 알아서 와.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도와 이렇게. 즉 이런 것들 몽땅 다 뭐라고 합니까?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런 비읍 불규칙 용언은요. 과거에는 순경음 비읍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요. 순경음 비읍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순경음 비읍 안 쓰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국어에서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 뭐 비읍 불규칙 용언의 비읍은 과거는 뭐였다? 순경음 비읍이었다 이런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됐죠? 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반치음 변천입니다. 유성음 사이에 쓰이던 반치음은요. 이거 반치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올림소리라고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거쳐 소멸됐습니다. 현대구에서는요. 시옷 불규칙 활용으로 보이는 용어들은요. 과거에는요. 반치음이었을 것이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낫아. 이게 시옷이 원래 반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는 반침 쓰거든요. 반침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낫 기본형 낫다의 어간 낫에다가 아가 붙으면 시옷이 털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짓다도 마치 지은이 됐습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침입니다. 그래서 3번 어두자음군인데 저는 이 어두자음군은요 말만 좀 기억해 두십시오. 어두의 자음이 무리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합용명소 기억나시죠? 합용명소, 초성의 합용명소, 때 이런 것들. 이게 어두, 즉 초성의 자음이 2개 이상이니까 무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어두자음군 현대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때, 이때는 이거는 자음이 무리로 2개가 아닙니다. 쌍대가 쓰면 자음이 1개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중세국에서는 현대국과는 달리 음절 첫머리라는 것을 흔히 말하는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고 이런 소리들은 대부분 된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된 소리는 자음이 2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개입니다. 이렇게. 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꽃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요거. 깔 여기도 있네. 많이 써놨네.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말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전문법, 고전문학이라든가 무슨 지문을 딱 보면서 어두자음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딱 나왔어. 이렇게 보면서 어두자음군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눈으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두자음군이 뭔 말인지가 필요한 겁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무난할 듯 하고요. 넘어갑니다. 몸이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데 별표 치겠습니다. 아래 아이의 소실. 이 몸이 바뀌었습니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아래 아, 즉 점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래아는요 2번의 변천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는요 몇 세기? 16세기 때, 2단계는 18세기 때 일어나는데 잘 보십시오. 가잘이라고 하는데 가잘. 이것도 아래하고 이것도 아래합니다. 첫 번째는 2번째 음절 이후부터 이게 먼저 바뀝니다. 이게 16세기 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첫 번째 음절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그리고요 어떻게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쉽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전 예를 들어서 옛날 작품 고어로 되어 있는 옛날 작품을 딱 봤을 때 아래아가 있으면은요 이 점이 있으면 아래아가 있으면 2번째 음절 이후에는요 으로 한번 바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절의 경우에는요 아로 바꿔 보시면은요 훨씬 더 편하게 현대 국어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2번째 음절의 아래아는요 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세기 때? 16세기 때. 첫 번째 음절의 아래아는요 아로 바뀌었습니다. 몇 세기 때? 18세기 때.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반침 있지 않습니까? 이건 탈락했지 않습니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됐죠? 그래서 가을이 된 겁니다. 오늘날. 됐고. 괜찮죠? 제가 방금 이거 설명한 겁니다. 1단계 16세기 때. 2번째 음절 이후에 있는 것들은요. 대체로 아래아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입니다. 꼭 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오나 아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은 아닙니다. 대체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고요. 여러분들 오라든가 아 같은 경우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서 보시기 바라고. 저는 2단계 첫 번째 음절의 아는요. 아로 바뀌었네. 이렇게.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아래아가 실제 표기는 굉장히 늦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가만 소실됐을 뿐이지 표기는 엄청나게 오래 쓰였고요. 언제 표기가 없어졌냐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때 없어졌습니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때 없어졌습니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음가만 없어졌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음가만 없어졌기 때문에 아래아 때문에 이렇게 모음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단모음 체계도 기억나십니까? 이, 에, 의와 우어, 위에 그렇게 현대국어에서는 그렇게 바뀌었죠. 근대국까지 거고요. 현대국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이, 에, 으, 아, 우, 오, 위, 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설, 후설, 평술, 원순, 평술, 원순 기억나죠? 고중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모음 체계가 바뀌는 것은 뭐 때문이다? 아래 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모음 조화가 문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음 조화가 문란해졌습니다. 아래아가 변하면서 없어지면서 모음 조화 현상이 문란해졌다는 거. 물론 아직도 흔적은 남아있지만 대체로 모음 조화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단어의 변화. 단어가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하던 단어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단어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의미가 바뀔 수도 있고 그겁니다. 역사성. 그렇죠? 중세국어의 문헌에는 현대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많은 고유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자어와 외래어가 들어와서 고유어가 점차 소멸됐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외래어의 유입 고대국어는 중국말 불교 용어, 전기 중세국어는 몽골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많고 후기 중세국어는 한자어, 일본어, 서양의 외래어가 오 그러네 됐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 친구는요 한번 의미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별표를 이렇게 치십시오. 문제 잘 나옵니다. 의미의 변화 됐습니까? 의미의 변화 너무 중요합니다. 의미의 확대, 축소, 이동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의미가 바뀝니다. 근데 세 가지 형태로 바뀌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의미가 확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요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이면은요 확대입니다. 그게 확대입니다. 자, 두 번째 축소인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이면 뭐 축소된 거죠. 됐죠? 자, 세 번째는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동그라미의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은 세모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은 이동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변했습니다. 몇 가지 형태로? 세 가지의 형태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별표 쳤습니다. 왜?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확대의 사례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축소의 사례 밑에 요거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동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는 뭐 암기니까 암기해 주십시오. 이거 암기, 이것도 암기. 여러분 여기까지 암기하시면은요 어떤 식의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런 식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앞에 있는 그 사례 있지 않습니까? 확대의 사례, 축소의 사례, 이동의 사례 암기 됐습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노우미.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는 과거에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근데 지금은 남성을 비하하는 욕으로 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떠한 사례가 될 수 있냐면요. 의미가 줄어든 사례입니다. 그럼 1번부터 4번 중에서 의미가 줄어든 사례는 몇 번? 이겁니다. 답이 몇 번? 2번이죠. 짐승은요. 과거에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였죠. 지금은 사람을 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 아닙니까? 용감을 확대, 인정은 이동, 다리도 확대 이런 식. 됐습니까? 됐죠.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래서 1번, 3번, 4번은요. 축소의 사례가 아닙니다. 다시. 확대. 과거에는요. 당상관 이상의 벼슬. 지금은 나이가 많이 된 사람은 다 영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인정. 과거에는 뇌물의 의미였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 의미의 이동의 사례입니다. 다리는 과거에는요. 사람 다리, 동물 다리. 지금 무생물의 다리도 다리로 씁니다. 그래서 확대의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확대의 사례, 축소의 사례, 이동의 사례. 그 사례만 암기하시면은요. 이런 식의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5장이고요. 형태의 변화 들어갑니다. 형태의 변화, 표기법의 변화 두 개 남았네. 하겠습니다. 형태의 변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조금 암기해가지고 문제나 풀 수 있으면 땡큐입니다. 이거는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공부해서 문제 하나를 맞출 수 있어. 땡큐죠.
됐습니까? 자, 형태의 변화 들어갑니다. 조사가 바뀌었.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기능 똑같아 의미는. 근데 모양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출발. 첫 번째 주격 조사입니다. 여러분들 15세기 때에도요. 주격 조사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였는데 요 세 가지가 바로 주격 조사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이 가밖에 없죠. 이 가. 지금은 이 가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그다음에 그냥 짝대기 얘는 아예 없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격 조사를 쓸 때는요. 앞에 오는 체온이 모일 때 받침으로 끝났을 때입니다. 즉 자음으로 끝났을 때. 앞말의 끝이 마지막 음절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요거는요. 뭐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끝났을 때입니다.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입니다. 얘는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차이 있죠? 물론 지금 이하고 가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앞에 오는 음운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음이 오냐, 모음이 오냐 이 차이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 예를 들면 셈이죠. 여기에서 왜 이가 왔냐? 앞에 있는 친구애가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이가 왔냐? 앞에 있는 친구가 아래아라는 모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이죠. 그리고 왜 여기는 이거냐? 앞에가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아무튼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요. 과거 15세기의 주격 조사는 3개가 있었네. 3개, 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가 2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목적격 조사 들어갑니다. 목적격 조사는요. 이렇게 양성일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음성일 때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앞에가. 됐죠? 앞에가 양성 모음일 경우에는요. 아래아를 써서 을 느립니다. 음성 모음일 경우에는요. 을을 써서 을 느립니다. 물론 지금은 얘가 왜 아래가 없어졌으니까 얘만 목적격 조사로 남았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맞아 말. 결국 이건 뭡니까? 그 다음 아래하죠. 이렇게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앞에가 아래아라는 양성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친구를 이렇게 썼을까요? 이어적게 한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쓴 겁니다. 됐죠?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성이니까 아래아를 쓴 거고요. 여기는 음성이니까 을을 쓴 거고요. 모음조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래아가 있을 때는요. 모음조가 철저히 지켜준 겁니다. 양성일 때는 아래아를 쓰면 되는 거고 음성일 때는 을을 쓰면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관형격 조사 들어갑니다. 지금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죠. 세연 다음에 쓰는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관형격 조사가 더 많았죠. 이렇게 이거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관형격 조사입니다. 물론 위에 있는 것을 쓰느냐 밑에 있는 것을 쓰느냐는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 모일 때 생물,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 이 친구들 씁니다. 앞에 양성이면 얘를 쓰는 거고 음성이면 이걸 쓰는 거고. 됐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슛. 앞에 오는 명사가 무생물이거나 높임의 대상일 때는 이 친구를 씁니다. 나라의 이렇게 나란 말씀이 여기 좀 나란 말씀 예를 들어서 나라 말씀이 이렇게 요게 관형격 조사입니다. 요게 나라의 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오는 명사가 무생물 맞죠? 그럴 때는 이렇게 시옷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도 맑은 강의 한 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시다. 실제로 여기서는 의가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요걸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오가 양성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음조가 철저히 다 지켜져서 쓰이진 않았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의문형 어미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문법 지식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의문사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문문. 여러분들 문법 지식 설명할 때 뭐를 설명했냐면요. 의문문은 문장을 준다면 이 의문문이 뭐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의문문의 종류 3개 불러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 판정 의문문. 여기 있지 않습니까? 판정 의문문. 두 번째는 설명 의문문. 세 번째는 수사 의문문. 기억나십니까? 판정 의문문은 다시 한번 예나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판정 의문문. 의문사가 있다 없다? 없다. 설명 의문문은요. 예나 아니오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의문사가 있다. 수사 의문문 기억나십니까? 서리법. 의문문인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때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고전문법에도 나온다고. 좀 이따 문제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예나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없고 이건 대답 필요할 필요가 없고 됐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판정 의문문 아까 말씀드렸죠. 의문사가 없습니다. 됐죠? 의문조사나 뭐로? 이거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판정 의문문은요. 제일 마지막을 뭐로 끝낸다? 이렇게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딸이 너의 종인가? 이 딸이 너의 종인가? 네.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문사 없지 않습니까? 판정 의문문입니다. 그럴 때는 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하녀 못하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의통이죠. 그거.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 대시주가 얻은 공덕이 하다라는 것은 많답니다. 못하다라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많으냐 적으냐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습니다. 또는 적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밑에 설명 의문문 뭐가 있다고? 의문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문사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모계통, 오계통. 그렇구나. 판정 의문문은 아계통. 설명 의문문은 오계통. 됐습니까? 판정 의문문은 아계통. 설명 의문문은 오계통.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이따 문제 풀어드리겠지만 가, 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요거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쓰는 대로 아계통. 가가 아계통 아닙니까? 고가 오계통이죠. 됐습니까? 아계통, 오계통. 자,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되면 이게 나옵니다. 2013년도 국가직 7급 문제거든요. 이 해설은 쭉 지워주시고요. 해설 잘못했고요. 답은 맞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해설이니까 이런 것을 쭉 집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아무튼 합시다. 중세국어의 의문문은요. 다시 한번 뭐가 있다고요?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이 있습니다. 출발. 명사에 보조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봅시다. 의문사가 없이 가부에 판단만을 묻는 무슨 의문? 판정 의문문은요. 뭘 쓴다? 가를 씁니다. 종결어미로 가를 쓴다는 얘기죠. 의문사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요. 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다시. 판정 의문문은 가를 쓰고 종결어미로 설명 의문문은 고를 쓰고 제가 그래서 아까 가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기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잘 보십시오. 의문부조사 가나 고는 뭐 뒤에서? 리을이나 이모음 뒤에서. 됐습니까? 리을이나 이모음 뒤에서. 됐죠? 리을이나 이모음 뒤에서는요. 기억이 이응으로 약화됩니다. 그러면 리을이나 이모음 뒤에서의 가는 뭐로 바뀔까? 아로 바뀌겠죠. 고는 뭐로 바뀔까? 오로 바뀌겠죠. 요걸 쓴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네 한꺼, 이거 한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주인이냐? 네. 아니요. 분명히 무로, 얘는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정 의문문입니다. 가 맞네. 그렇다. 2번 잠깐 놔두고. 자, 이르시기를 이것이 어떤 광명고. 이게 의문사죠. 이 어떤 빛인가 이거 아닙니까? 설명 의문이니까 고 됐네. 법법이 무슨 얼굴 오. 이거 눈에 보이십니까? 이거 의문사인 거? 당연히 얘를 써야 되는데 뭐 다음에 왔습니까? 리을 다음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쓴다고 그래서 오 쓰는 거 맞습니다. 다몇 번 그래서 2번. 2번은 왜 틀렸을까?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그 뜻이 똑같냐? 아니면 다르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뜻이 하나냐?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뭐가 없어? 의문사가 없습니다. 의문사가 없다는 것은 이쪽이란 얘기죠. 틀렸습니다. 이거 무조건. 오가 아니라 뭐다? 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뜻이 한 가지 아니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판정 의문의 경우에는요. 가. 됐죠? 그리고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 고. 아계통, 오계통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소한 그거 기억하면 이런 식의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그 다음 인칭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은요. 의문형음이 이런 걸 씁니다. 니은, 가, 고.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죠? 됐습니다. 의문형음이니까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어가 1인칭이나 3인칭의 의문문의 경우에는요. 의문형음이 가, 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니은가, 리을가, 니은고, 리을고를 쓴다는 얘기 됐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밑에 있는 겁니다. 2인칭일 경우. 2인칭 의문문일 때 니은다를 씁니다. 니은다. 니은다. 또는 이렇게 쓰는 다. 이걸 씁니다. 됐죠? 네가 공부를 어찌 하는다? 하느냐입니다. 니은다. 보통 이렇게 니은다를 쓸 경우 2인칭의 니은다를 쓸 경우에 얘는 뭐야? 종결이 아닙니다. 뭐뭐 하느냐라는 의문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까? 자, 그냥 이거 보겠습니다. 문제 풀지 말고 이거. 그대가 2인칭이죠. 자, 그대가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2인칭에다 니은다가 왔죠.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그대를 보지 않는, 그대는 보지 아니하는 거죠.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대 이것도 2인칭 아닙니까? 리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문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니은다 또는 니은 리을다 이거였었죠. 리을 여린 히읗다. 다시 한번. 주어가 2인칭이고 주어가 2인칭이고 뒤에 니은 다가 올 경우 이것도 의문형입니다. 그리고 리을 여린 히읗인데 이것다 이것도 의문형입니다. 실제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높임법. 높임법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표를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현대국어에도 마찬가지인데 높임법 문제는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주체 높임법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시샤. 아마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고조 문법은 모두 있더라. 샤도 있더라. 이게 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라든가 샤를 썼는데 객체를 높였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이거 왜? 이 친구들은 몽땅 보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시다. 객체 높임.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객체 높임은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삽, 잡, 삽이 있는데 다시 한번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 얘를 쓰고 어느 때 얘를 쓰고 어느 때 얘를 쓰느냐 물론 차이가 있죠. 밑에 표 다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암기를 쉽게 시켜드리면 이거는 쉽습니다. 왜? 이게 앞에 울림소리 유소음이 오면은요 이해습니다. 원래 이 반침이 울림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잡을 쓸 때는 앞에 있는 음운이 뭐로 끝났을 때 주, 차, 다, 툼으로 끝났을 때는요 얘를 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얘는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앞에 있는 친구가 뭐 할 때 변호사가 이렇게 이런 친구가 오면은요 삽을 씁니다. 다시 한번요. 주차 다툼은 누가 해결한다? 변호사가 해결하는 겁니다. 암기시켜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요. 주차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변호사가 해결해지 뭐.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주차 다툼, 변호사가. 됐습니까? 괜찮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요 친구는 앞에가 뭐일 때? 변호사가. 요 친구일 때는요, 주차 다툼. 요 친구일 때는요, 유성밀 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죠. 그럼 왜 두 개로 나눠지느냐?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 이유가 있죠. 뒤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가 자음이면 이 친구, 모음이면 이렇게 밑에 동그라미 씁니다. 순경음 비비죠.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정말로 쉬울걸요? 됐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설명했으니까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객체높임 3개 있습니다. 삽, 잡, 반침, 삽입니다. 됐습니까? 잡일 때는요. 앞에가 뭐일 때? 주차, 다툼. 삽일 때는요. 변호사가. 됐습니까? 앞에가 뭐일 때는요. 삽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됐고 그 다음 상대 높이입니다. 상대 높이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나 이시 있으면 이게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입니다. 지금 더 선어만 어미 설명한 겁니까?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시샤 객체 높임 선어만 어미 삽, 잡, 반침, 삽 됐습니까?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 이, 잇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표기법의 변화인데 이거는 그냥 말뜻만 아시면 됩니다. 표기법은요. 말뜻만. 벌써 다 끝났네. 자 보십시오. 자 이어서 적기, 거듭 적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끊어 적기인데 이거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이 현대국을 가지고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예를 들어서 나란 말씀이 이건 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그건 뭡니까? 이어적기. 일명 연철식 표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어적기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말씀 오늘날 이렇게 쓰죠. 끊어적기입니다. 일명 분철식 표기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위에 있는 친구와 밑에 있는 친구를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말씀 뭐야 이거? 이거는 이어적기하고 끊어적기를 함께 쓴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일명 중철식 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이렇게 쓰면 이어적기, 이렇게 쓰면 끊어적기, 이렇게 쓰면 거듭적기. 자, 이어적기를 다른 말로 연철식 표기, 끊어적기를 분철식 표기, 얘를 중철식 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 실제로 이 거듭적기는요.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넘어오는 과도기의 표기입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봐야죠.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못 풀어드리는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문제 풀이까지는 못하네요.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문제 풀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라면 여러분 맞힐 수 있습니까? 15세기 구의 모음 등은 현대국어로 넘으면서 소리값이 바뀌었다? 여러분들 우선 현대국어 요거는 모음 아닙니까? 모음.
자, 모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이에에, 으와, 우오, 위, 외입니다. 이 친구들을 몽땅 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단모음이라고 하죠. 단모음. 근데 이게 옛날에는요 이 친구들 됐습니까? 이 친구들 과거에는요 이중모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그 15세기에는 이게 이중모음이었습니다. 이중모음, 단모음이 아니라. 됐죠?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소리값 당연히 뭐로 단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소리값이 변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됐죠? 아, 으, 이, 오, 아, 우, 어 단모음이었습니다. 요야, 유여 이중모음입니다. 이거. 물론 요야, 유여는요 지금도 이중모음이죠. 아무튼 자 지금 현대국에서는 이렇게 10개가 단모음인데 고전문학, 고전에서는 고전문법에서는요 이 친구들은요 이중모음이었습니다. 괜찮죠? 그거 기억하시 바라고. 자 그럼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5세기 주격 조사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받침으로 끝나면 이. 이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면 요 친구. 이 모음은 요 친구. 근데 지금은 이가 아닙니까? 자, 설명하겠습니다. 15세기 국어 주격 조사에는요. 가 없었습니다. 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네. 3번입니다. 어리다라는 뜻은요.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어리석다의 뜻이었죠.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국어의 방점으로 소리의 장단을 표시했습니다. 방점으로 장단을 표시했다고요? 성조를 표시했습니다. 성조를. 이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점,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있다. 낮은 소리, 낮게 출발, 높게, 높게. 이거 아닙니까? 방점이 있다는 것은 성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성조를 표시하였으나 그 성조는 점차 장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 답 몇 번? 1번이 적절한 것으로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드디어 어문 규정 들어갑니다. 어문 규정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어문 규정 들어갈 거니까 저 어문 규정은요 정말 완벽하게 공부해 놓으시고요. 밑에 사례까지 싹 다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